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던 오지영 씨는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최준호 씨와 약 2년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최준호 씨의 아내 김민지 씨가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죠. 네. 오지영 씨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오지영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호소했고, 이 말을 믿은 남자친구는 오지영 씨의 이름으로 지도교수였던 최준호 씨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은 더 로이어의 정리 요정을 맡고 계신 우리 황준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사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회적 지위의 우열이 있는 경우에 성범죄의 판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무고죄와 관련된 쟁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와 상황들을 꼼꼼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지영 씨는 남자친구에게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라는 것이 입증을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예, 우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규정을 보면 네. 형법 제303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위력이잖아요, 위력. 예. 위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는 않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이게 판단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이 법률상 용어로서의 위력이란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 힘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그것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나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그 그루밍 수법이라고 하죠. 좀 길들이기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진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심리적 길들이기를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신뢰감을 쌓은 다음에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종속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네.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그런 성적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범죄학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악랄한 방법이네요. 그러네. 지금 이 사건만 봐도 교수가 제자를 가르치면서 길들였다고 본다면은 그루밍에 연관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그루밍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오지영 씨는 당시 만 38세로서 이미 결혼을 했던 경험도 있고 네. 슬하에 10대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즉 그 나이에 경험했을 법한 일들을 모두 경험하신 정상적인 사회인이셨던 거지요. 게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고학력 여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네. 그루밍에서 상정하는 좀 성적 주체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야, 그러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그루밍이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이 오지영 씨와 최 교수는 단순히 학위 지도의 범위에서만 관계를 맺어온 것이 아니고 학교 외에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산책이나 운동 등의 취미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 오지영 씨는 최 교수의 아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하죠. 함께 뭐 운동을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강압적이거나 뭐 강제적인 그런 정황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보면 애정 표현도 자주 할 만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시로 오지영 씨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표현한 사실이 있고요. 그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오지영 씨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최 교수에게 정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뭐 최 교수가 오지영 씨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관계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사건으로 돌아와서 오지영 씨 측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법적 좀 판단이 어떻겠습니까? 예, 뭐 성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일단 진행이 될 텐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불기소 처분, 즉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해도
무죄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 그럼 이제 검찰이 기소조차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 되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고 두 사람만이 아는 내밀한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성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오지영 씨의 진술 가운데 범죄 시기에 관한 진술이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오지영 씨는 처음 수사 과정에서 처음 성폭행을 당한 날이 사망한 남편의 기일이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그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에 최 교수를 집에 불러서 집들이와 파티를 한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지영 씨는 첫 범죄 시점에 대한 진술을 정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은 누가 봐도 좀 쉽게 납득하기 힘든 사정으로 볼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네요. 신빙성이 그렇죠. 없네요. 네. 그리고 양 당사자의 평소 관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각자의 가족들끼리도 이렇게 친하게 지낸 두 사람 사이 관계를 볼 때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제압해서 성범죄를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화면 보니까 애정 표현이 좀 거침이 없더라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지영 씨의 주장을 검찰이나 법원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오지영 씨는 이전에 최 교수의 아내에게 당한 상간녀 소송에서도 패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교수인 최준호 씨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최준호 씨가 오지영 씨를 상대로 무고죄로 좀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고소한 내용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해서 기소가 되지 않거나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도 별도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이 신고인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다는 사실이 또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즉 고소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는 곧 고소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건을 보면 오지영 씨는 진술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맞아요. 명백히 봐도 드라마를 보면 불륜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은 무고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보면 무고죄 인정을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와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심리학과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무고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무죄로 인정이 됐을까요? 여성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제 말 못할 성범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 성범죄는 가장 큰 특징이 두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범죄 성립에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성범죄를 당하신 분이거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게 첫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 과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설득력 있는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또한 아주 사소한 정황 증거라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봐야 됩니다. 억울하다는 본인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쉬운 것이 이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치밀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